엄마가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영혼을 담아서 소개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더마카입니다. 악센트를 조금 두긴 했습니다. 의식이 돼서. 네, 그러니까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담긴 것 같지는 않았어요. 노력하시는 건 느껴졌다. 칭찬드리면서. 네. 코알라님이 오늘은 늦게 출근해도 되는 날 아침 먹으면서 유튜브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시사도 아침밥도 꿀맛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대나무님이 아침 출근길에 매일 들었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서 지금은 집에서 듣습니다. 어이구. 언제나 시사 해석의 넘버원 시선 집중. 오늘도 집중할게요. 네, 잠깐 쉬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한여름인데 조금 쉬시고 선선해지면 그때 또 일하시면 되겠죠. 네. 한 템포 쉬었다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초님, 이곳은 알래스카 크루즈 배 아닙니다. 황제가 된 기분이네요. 세계 최초 예. 크루즈 배 안에서 시선 집중 듣는 사람 저 아닐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야, 와, 크루즈선에서 지금 보내신 거예요? 알래스카. 알래스카가 시원해서 좋겠다. 그죠? 와, 너무 부럽네요. 근데 뭐 알래스카가 아니라도 크루즈선이면 냉방 빵빵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풀장도 있고 있을 거 다 있다면서요. 그러게요. 저도 안 타봐서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황제가 된 기분으로 크루즈 배 안에서 시선 집중을 즐겨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네요. 목이 메이네요. 네, 부럽습니다. 네. 그리고 김수철님 오늘 남부지방으로 장거리 출장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비가 조금만 왔으면 좋겠어요. 꿉꿉하고 더운 날씨 날려줄 시원한 뉴스 부탁드려요. 제이비라고 해주셨는데 네. 요거는 좀 끝까지 듣고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1201님 병원 침대에서 듣습니다. 왜요? 어제 요로 결석으로 급하게 입원했습니다. 여러분 물 많이 드세요. 네. 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 PD가 오늘도 소통해 주신 분들한테 커피 선물 보내드릴 건데 네. 1201님께는 특별히 이온 음료 쏘겠답니다. 그래요? 어때 나왔나 그나저나? 아, 요로 결석도 꽤 아프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신 거죠? 통증 엄청나다고 하던데. 네. 네. 제이비도 안 걸려보셨나 보네요. 안 걸렸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다행이네요. 네. 아, 크루즈가 굉장히 반응이 뜨겁네요. 많은 분들이 부럽다며. 그 어마어마한 배가 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도 참. 여기 제이비 뭐 은퇴 후에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에 하나 더 적으세요.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 크루즈는 됐고 5일장이나 돈다고. 알겠습니다. 제이비 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공수처가 2022년 5월에 송모 씨 기억하십니까? 골프 모임 단톡방 아시죠? 그렇죠. 이때 골프 모임 주선하려고 했던 청와대 경호처 출신이라는 사람. 네. 기억하시죠? 바로 이 사람인데요. 송 씨가 해병대 골프장을 예약해달라며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입수를 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5월 중에 덕산대 운동을 잡아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이 서해 연평도에서 훈련을 하고 있어 추후 연락을 하겠다는 취지로 답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덕산대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그 9홀짜리 해병대 골프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5월엔 이렇게 됐고 한 달 뒤인 같은 해 6월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 본인 이름으로 덕산대 체력단련장을 예약한 내역이 담긴 예약 확정 문자 메시지를 송 씨에게 보낸 사실을 공수처가 파악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관련해서 송 씨는 그 이후에는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해명을 했다고 하고요. 임성근 전 사단장은 최상병이 순직한 지난해 7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송 씨와 통화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다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접촉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어요. 네.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추출할 수 있는 것 첫째, 임성근 전 사단장과 송 씨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대충 헤아려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미 2022년에 골프장 잡아달라 뭐 이번에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약 확정 문자 보냈고 뭐 이랬던 관계였고 또 그 다음엔 2023년에는 5월 말과 6월 초에 골프 모임 하려고 오간 흔적이 담긴 지금 카톡
메시지 내용도 공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임성근 전 사단장과 송 씨는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세간에서 나오고 있는 사실 구명 로비의 창구는 이종호 전 대표이기보다 오히려 송 씨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일각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연관이 있는 건지가 당연히 추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짚어야 되는 포인트고, 저는 이거보다 더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공수처가 이 문자 메시지를 어떻게 확보했을까요? 폰을 자, 임성근 전 사단장의 폰을 압수를 확인했지만 비번을 못 풀어서 국가수사본부 디지털 포렌식 팀에 넘겼다라는 게 엊그제 나온 뉴스였습니다. 네. 그럼 아직 임성근 전 사단장의 핸드폰은 열어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공수처에 가서 진술했던 공익제보자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송 씨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오간 문자이기 때문에 공익제보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입수 경로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혹시 송 씨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상당 부분 지금 진척이 되어 있는 것이냐? 이걸 엿볼 수 있는 단서이냐? 이걸 지금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다만 체크 포인트가 이거다. 이 점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결론은 스모킹 건은 이들의 휴대폰이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한편 어제 JTBC와 인터뷰를 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요. 네. 송 씨와의 연락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분이 또 왜 등장을 하냐면 그 공익제보자와 이 씨가 나눈 녹음 파일에서 보면 네. 임성근 전 사단장이 사표를 내려고 한다. 이런 문자를 이종호 전 대표에게 보낸 사람이 바로 이 송 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송 씨가 문자를 지워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종호 전 대표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얼마 전에 이제 와서 본인과의 한 문자를 지워달라. 그래서 이제 삭제를 했고, 근데 최근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전화도 오고. 그걸 복원할 수 있으면 복원을 해달라. 자기는 다 지웠는데 복원이 안 된다. 이종호 씨는 이른바 이제 해병대 사성장군 발언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송 씨가 보낸 기사를 보고 그 내용을 알고 발언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기사 링크도 지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송 해병이 저한테 신문에 난 거. 조만간 해병대 사성장군이 생겨서 그 기사를 한 걸 저한테 보내줘요. 아, 그렇게 주고받으신 건 혹시 있으세요? 예, 없는데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또 우리 송 해병이 부탁도 한 게 있고, 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원을 하려고. 네. 네, 복원을 해보겠다고 했지만 이미 지워진 문자를 진짜 복원을 할 수가 있을지, 복원이 만약에 안 된다면 군 고위급의 체계 변화와 관련된 대화와 정보들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 이 JTBC 보도를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체크 포인트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거가 여기서 다시 지금 안 맞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뭐냐? 송 씨가 이종호 전 대표에게 그 문자 메시지 복원할 수 있으면 복원을 해달라면서 자기는 다 지웠는데 복원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 일단 지금 이 핸드폰을 누가 쥐고 있다? 송 씨 본인이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두 번째 체크 포인트, 혹시 공수처가 송 씨 핸드폰을 확보를 해가지고 문자를 봤던 것이냐는 얘기는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보고 돌려준 겁니까? 네,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복원이 안 된다는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풀려야 되는 부분이 궁금증이 여러 가지에서 지금 퀘스천 마크가 찍히지 않습니까? 후속이 나오는지를 한번 좀 지켜봅시다. 네, 그리고 박정훈 대령 변호인이죠. 김정인 변호사가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송 씨는 임성근 전 사단장과도 또 이종호 전 대표와도 오래된 사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송 씨와 임성근 전 사단장 간의 관계는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죠. 네. 아무튼 공수처 수사의 속도, 그리고 범위, 그리고 내용, 이게 계속해서 시선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가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유모 행정관이 지난 3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진술한 내용이라면서
명품백을 받은 당일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백을 돌려주라는 말을 들었지만 지시를 깜빡 잊어서 가방을 반환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로 반박성 보도가 뒤따랐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지난 1월에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건 국고 횡령이라고 주장한 것을 환기시키면서 언론이 이거 이율배반적인 주장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거죠.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비판이죠. 근데 저희는 다른 목소리에 주목을 한번 해봅시다. 지난 1일이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있는 포장 그대로 청사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자,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그 명품백을 받은 게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뭔가 청사에 보관되고 있다고 지금 정진석 실장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코바나 컨텐츠에서 청사까지 이동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옮겼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옮기는 과정에서 왜 그것이 그러면 깜빡했던 게 왜 다시 한번 인지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단순한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관련해서 오늘 한국일보가 또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가방의 이동 경로를 지금 보도를 한 게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최지영 목사가 그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명품백을 전달한 게 2022년 9월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9월 13일이었는데 바로 이날 김건희 여사가 유모 행정관에게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주장에 따르면. 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명품백이 최소한 그 11월 초까지는 코바나 사무실에 보관이 되어 있다가 중요한 게 바로 이 시점인데요.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 보고가 한남동 관저로 입주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명품백이 어디서 발견됐냐? 관저 창고에서 발견이 됐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서울의 소리가 이 명품백 전단 사실을 보도한 뒤인 후에 이 관저 창고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관해서 보관되고 있다. 지금 이런 겁니다. 이런 내용을 검찰이 확인을 했다라고 지금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최소한 코바나 컨텐츠에서 관저로 명품백이 이동되는 과정에서 왜 그때 깜빡했던 게 상기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그때는 유무행정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다. 뭐 이런 걸까요? 그럼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검찰이 이런 진술을 확보해서 정황을 확인했다고 지금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결국은 검찰이 이런 그 진술 내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후 수사가 어떻게 될지가 대충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으로 가는 중간 다리가 바로 이 주장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추측이 성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어제부터 이 뉴스를 보고 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게 엄청 논란이 됐잖아요. 네. 대통령이 KBS와의 대담에서 그 박절하지 못해 그랬다라고 말할 만큼 그죠?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이런 주요한 지시를 어겼는데 그 행정관은 여전히 행정관이에요. 네. 이게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왜 이제서야 이런 말을 하지? 논란이 엄청 있었을 때도 해명할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때 해명하면 변명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고 우려를 했다라는 뭐 추측이 성립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 자체가 참 시간 낭비일 수도 있겠다라는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그 한남동 관저로 입주할 때 코바나 컨텐츠 그 지하 주차장에 재활용 센터였나요? 거기서 왜 입주민이 그 대통령 부부가 선물 받은 책들 여러 권 두고 가가지고 그거 언론에 제보한 적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런 책들은 선별해서 버리고 가고 가방은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게 이삿짐에 휩쓸려서 창고로 갔다? 이거가 납득이 될까요? 여기서 이제 그 말 그대로 가설을 세우면 이런 가설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뭘 사정을 잘 모르는 어떤 직원이 이삿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책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버렸고
명품백은 비싸 보여서 갖고 갔다라는 추정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뭔지 아십니까? 왜 그거를 김건희 여사한테 갖다 바치지 않고 창고로 가져갔느냐라는 게 해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비싸 보이는 명품백이면 아 여사님이 쓰시는 건가 보다 해서 여사님 이거 어디다 둘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상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창고에 보관합니까? 뭘 모르는 사람이 정리해서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게 더 납득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낳는 해명입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살펴야 될 거는 어떤 건가요? 자, 문자 1심 논란과 관련해서 최지호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문자와 같이 영부인은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사과 등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영부인은 공적인 지위에 있어 사과 여부 등을 혼자서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발언은 문자 1심 논란이 국민의힘 전대판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를 잘 알만한 변호인이 했다는 점에서 주목거리인데요. 그래서 일부 언론은 김건희 여사가 전당대회에 참전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하고픈 말은 이겁니다. 두 개의 시간. 요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시간은 참전용 멘트라면 너무 늦은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바람은 한번 훑고 지나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시간은 대국민 사과할 용의가 진짜 있었다면 시간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점.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JB가 소환조사 관련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제 최지우 변호사는 소환조사를 요구한다면 응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면서도 네.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비열한 정치 공작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유모 행정관이 깜빡했다는 이야기가 완결점을 찍는 그런 어떤 주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여사는 또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계속 연결 지점을 끊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2317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동 경로를 100%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라고 물음표 주셨는데 수사 결과가 마무리되면 검찰이 또 설명을 해주겠죠? 네.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리일규 정치 담당 참사가 지난해 11월 초에 부인과 자녀를 데리고 망명해서 한국에 정착한 사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2016년 귀순한 태영호 당시 주영국 북한 공사 이후에 네. 한국에 온 북한 외교관 중에 가장 직급이 높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던데 어떤 점에 좀 주목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2019년 4월부터 쿠바 주재 정치 담당 참사를 지내면서 지난해까지 한국과 쿠바의 수교를 저지하는 임무를 맡아왔었다고 하는데요. 네. 어쩌면 이게 망명의 이유하고 연결이 되는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그 리일규 참사는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 암담한 미래에 대한 비관 이런 사회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탈북을 고민하게 된 출발점이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을 더듬어야 되는 게 이 자리에서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쿠바와 대사급 수교를 체결하기로 합의를 봤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시점이 올해 2월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역산에 들어가 보죠. 올해 2월에 공식 발표를 할 정도였다면 이미 그 전 단계에서 상당한 진척이 물밑에서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리일규 참사의 망명 시점이 지난해 11월 초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게 그 한국과 쿠바의 수교를 저지하지 못한 데에 따른 책임 묻기를 피하기 위해서 망명을 한 것인지 혹시 한국과 쿠바의 수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인지 망명 사유에 이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왜? 그걸 보게 된다면 북한이 겉으로는 별로 내색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속으로 한국과 쿠바의 수교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좀 확인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인의 인터뷰를 보면 되게 개인적인 이유를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김정은 표창까지 받았던 인물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북한 사회에서 상당히 잘 나갔던 인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아무튼 지난해 11월 초에 망명을 했고 정착을 했는데 이제 이 사실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네. 좀 아침에 좀 놀라운 뉴스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추려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JB타임즈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더마카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영혼 담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